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눈물을 삼키며 무릎을 꿇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장터 한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쌀이며 콩이며 흥정을 하던 장터가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쌀자루를 손에 쥔 채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선 노파 때문이었습니다. 노파는 장터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계집을 팔겠다. 쌀 한 감하면 된다. 순간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닭을 파는 상인의 흥정 소리도 뚝 끊겼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며느리라고? 정말 사람을 팔겠다는 거야? 아이고, 저 집안이 미쳤구먼. 하지만 노파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으로 패인 볼, 거칠게 튼 손등. 그 눈빛에는 오직 하나의 의지만 남아있었죠. 먹여 살릴 쌀도 없는데 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무너지겠느냐. 며느리 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치마폭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끝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걸음걸이만은 묘하게 당당했죠. 사내는 노파 앞에 멈춰 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쌀 한 가마라 했소? 그 한마디에 장터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쌀 한 가마 때문에 벌어진 일은 이 마을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쌀 한 가마에 며느리를 팔겠다고 나선 시어머니,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쌀 한 가마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았던 먼 옛날 어느 가을날의 일입니다. 야담 휴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소양리라 불리는 그 마을은 뒤로는 낮은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서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산자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개울에 발을 담그고 놀았지요. 가을이면 논에 누런 벼가 고개를 숙이고 겨울이면 지붕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느티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들이운 자리에 한씨 노파의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한씨 집이라 불렀습니다. 한때는 제법 논도 있고 밭도 있는 살만한 집이었다지요. 한씨 노파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마당에 닭도 몇 마리 있었고 광에는 쌀도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시약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외아들마저 병으로 앓다 눕더니 결국 봄도 채 오기 전에 저 세상으로 먼저 가버렸지요. 그 외아들의 아내가 바로 순이었습니다. 이 순이라는 처자는 태어나기를 곱게 태어났습니다. 얼굴이 반달처럼 보았고 눈빛은 새벽 이슬처럼 맑았지요. 손도 작고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웃 마을 포목점 집의 셋째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아버지에게 글도 몇 자 배운 처자였습니다. 순이는 저렇게 얌전한 애가 어쩌다 저 집에 들어갔노. 마을 안악들은 혀를 끌끌 차곤 했습니다. 한씨 집 아들이 얼굴이야 준수했지만 집안 형편이 워낙 기울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 한씨는 성격이 불같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진지 드십시오. 순이는 매일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랐고 손이 시릴 만큼 찬물에 쌀을 씻었지요.
손목이 시리도록 찬 새벽 공기의 코끝이 빨개지면서도 순이는 묵묵히 밥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 순이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상을 차리고 남편 상을 차리고 아침을 먹이고 나면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해가 중천에 뜨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부뚜막에 불을 지폈지요. 한씨 노파는 그런 순이를 곁눈질로 바라볼 뿐 말 한마디를 쉬 건네지 않았습니다. 노파님이 원래 저리 무뚝뚝한 분이었소.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윤씨 안악이 어느 날 개울가에서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순이는 빨래를 헹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마음이 닫혀버린 거 아니요? 아들을 먼저 보내셨으니 순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빨래를 비트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지요. 나도 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순이 역시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떠나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눈물 흘릴 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은 날 저녁에도 순이는 시어머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받아든 한씨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숟가락을 들다 말고 갑자기 상을 밀쳐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 나 혼자 있고 싶다. 그 이후로 한씨 노파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씨 노파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됨을 알아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씨는 결코 무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장에 가서 흥청망청 술이나 마시고 돌아오는 날이면 한씨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지요. 도대체 얼마를 썼소? 그 돈이면 씨앗 살 돈인데. 알았소. 다음엔 안 그럴게. 다음이 몇 번째요? 이놈의 양반아. 그렇게 악을 쓰며 씀씀이 큰 남편을 단단히 붙들었고, 그래서 집이 그나마 지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씨를 두려워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한씨 집은 마님이 기둥이여. 바지 저고리를 입었어야 할분이 치마를 두른 거라. 그러나 그 단단한 한씨도 아들 하나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눈이 점점 퀭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당도 불러보고 멀리 한약방에도 다녀봤지요. 소 한 마리 값이 나가는 약을 지어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메 나 이번 생에는 불효를 많이 했는갑소. 아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씨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고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속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린 사람처럼 한씨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지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한씨에게 남은 이유였습니다. 그런 집에서 순이의 삶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남편도 없고 친정도 멀고 시어머니는 말이 없고 순이에게는 딱 한 명의 말동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집 안악 윤씨였지요. 윤씨는 순이보다 10살 위로 남편이 옹기 장사를 하는 살뜰한 안악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함께 하거나 장에 같이 나가거나 밭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틈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지요. 순아, 너 어제 밥은 먹었냐? 어느 날 윤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먹었어요, 언니. 뭘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부뚜막에 불 피운 흔적도 없던데.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었습니다. 묵은 나물 좀 씹었어요. 아이고, 이 아이야. 윤 씨가 탄식을 내뱉으며 치마 안에서 조그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콩밥 한 덩이와 된장 한 숟갈이 담겨 있었지요. 우리 집도 넉넉한 거 아닌데 이러면 언니가 미안하잖아요. 시끄러, 먹어. 뼈에 바람 들면 어떡하려고. 언니 순이는 따뜻한 콩밥 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눈물 겹도록 고마웠지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가을, 논에서 거두어들인 쌀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탓이었지요. 한신의 작은 밭되기에서 나온 고구마와 옥수수, 엿줌이 전부였습니다. 광은 텅텅 비어갔고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밤마다 광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빈 항아리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쌀독, 노파의 눈빛이 그때마다 조금씩 더 어두워졌지요. 이 겨울을 어찌난다. 그 무렵 마을에는 장이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열리는 소양 장날이었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큰 장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 전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래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 씨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랑 장에 가자.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것이 그 운명의 날이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소양 장날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달장수의 목청, 옹기 부딪히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장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소음 덩어리가 되었지요. 가을 추수가 끝난 뒤라 이날은 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포목을 파는 상인, 약재를 늘어놓은 약장수, 엿을 파는 노인, 소를 끌고 나온 농부들이 장터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이는 한씨 노파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한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오늘은 아예 입을 봉해버린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장에 들어서서도 이것저것 살펴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되뇌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왜 이러시지? 순이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한씨의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한씨가 멈춰선 것은 장터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 쌀가마니들이 쌓인 미곡상 바로 앞이었지요. 한씨는 그 자리에 우뚝 서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잘한 엽전 몇 잎이었습니다. 한씨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순이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한씨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 계집을 팔겠다. 쌀 한 가마면 된다. 그 순간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흥정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달장수 아저씨가 달장을 내려놓았고 엿장수 노인이 가위질을 멈췄습니다. 포목상 주인이 천을 펼치다 말고 고개를 돌렸지요. 모든 눈이 한씨와 순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지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꿈을 꾸는 건가? 하지만 손목을 쥔 시어머니의 소나기는 너무도 실제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순이는 무릎부터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하지만 한씨는 손을 빼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먹여 살릴 쌀도 없는데 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무너지겠느냐.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죄다 짜낸 것처럼 바싹 말라버린 목소리였지요. 장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을 판다는 거야? 며느리 아니요?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다던 집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쯧쯧, 세상이 말세야, 말세.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팔짱을 끼거나 뒤로 물러서며 구경만 했지요. 순이는 치마폭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지요. 지금 울어버리면 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어머님 모시다 죽겠습니다. 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크게 소리쳤지요. 쌀 한 가마, 살 사람 없느냐. 그때였습니다. 장터 끄트머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어오는 발소리였지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으나 어깨가 넓었고 무명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낡고 달아 있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고 두 손은 일을 많이 한 사람 특유의 거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치 깊은 연못의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사내는 한 씨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순이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한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쌀 한 가마라 했소. 한 씨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같은 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니 파는 것이다. 사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사내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눈을 내리깔고 잠시 발 앞에 흙바닥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가마를 드리겠소. 그 말에 장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3가마. 저 사람 돈이 있나? 아니, 쌀 한 가마라 했는데 3가마를 준다고? 뭐야, 저 사람 대체 누구야? 한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왜 3가마를 주겠다 하느냐? 사내가 말했습니다. 1가마는 값이고 1가마는 그동안의 고생 값이오. 나머지 1가마는 사내가 잠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탁합시오. 부탁. 이 사람을 제 집에 데려가겠소. 다만 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오. 제 아내로 맞이하겠소. 그러니 부탁값을 드리는 것이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사내는 순이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의 동정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진지한 무언가가 있었지요. 이 사람은 누구지? 한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노파는 두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했지요. 그때 장터 구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 박서방 아니요? 다음 마을 박서방.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서방이라면 그 호라비 농사꾼 말이오? 맞아, 맞아. 몇 해 전에 아내를 잃었다던. 근데 저 사람 아직 젊지 않소. 왜 재혼을 못했대? 순이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팔고 있다. 나는 지금 팔리려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순아. 갑자기 한씨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한씨가 무릎 꿇은 순이의 앞에 천천히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볼을 가만히 잡았지요.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라. 그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순이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지요. 하지만 순이는 들었습니다. 그 손바닥의 온기도 느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 그러나 오들오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가마를 준다 했지. 그렇소. 이 아이를 잘 먹이겠느냐? 그리하겠소. 이 아이가 힘들다 하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느냐? 물론이요. 한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장터의 소음도 집어삼킬 만큼 무거웠지요. 그리고 노파가 말했습니다. 데려가거라. 그날 오후 순이는 처음 보는 사내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흙길로 접어들자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들판에는 수확이 끝난 논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볏짚 냄새가 코를 간지렸지요. 순이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 쪽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순이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한씨 노파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어머니 많이 두렵소. 앞서 걷던 사내가 발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겠지요. 사내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돌아서서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박종수요. 다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소.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잃었고 아이는 없소. 집은 작지만 광에 쌀은 있소. 당신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대할 생각은 없소.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저를 데려가신 겁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사내 박종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무릎 꿇은 사람을 본 적이 있소. 그런데 그 눈빛이 무릎 꿇지 않았소. 순이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무릎은 꿇었어도 눈빛은 꺾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판의 볏짚이 살랑거렸지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종수의 뒤를 한 발짝 간격으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두 사람은 가을 황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장터에 홀로 남은 한씨 노파는 쌀새 가마를 받아 들고 소양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한씨가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한씨 오네. 세상에 며느리를 팔았다는 게 사실이요? 쌀새 가마라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한씨는 그 시선들을 등으로 받으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쌀가마니를 광 앞에 내려놓고 광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었던 광 안에 쌀가마니 3개가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광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쭈그려 앉아 무릎 위에 2 손을 얹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이 뜰 때까지. 순아, 잘 살아라. 제발. 아무도 없는 마당에 노파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박종수의 집은 소양리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 나오는 율촌 마을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자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소양리보다 조금 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박종수의 집은 마을 안쪽 대추나무 한 그루가 담 곁에 서 있는 초가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작은 마당, 그리고 뒤편에 텃밭이 딸려 있었지요. 그러나 집은 깔끔했습니다. 마당이 쓸려 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정돈된 편이었지요. 들어오시오. 박종수가 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문지방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것이 왜 이리 무겁게 느껴지는지 숨을 한 번 고른 뒤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쪽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늦가을이라 열매는 다 떨어지고 없었지만 가지에 빨간 대추 몇 알이 아직 달려 있었지요. 바람이 불자 가지가 흔들리며 마른 잎사귀 하나가 순이의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어른 몇 분을 모시고 술 한 잔과 음식 조금을 차린 것이 전부였지요. 화려한 혼례복도 없었고 사모관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종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부탁하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말이 가장 정직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촌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었소. 박서방이 장터에서 여자를 사왔다지. 쌀 3가마에 샀다던데. 3가마라니. 그 여자 전 남편은 죽었다고? 청상이잖아. 박서방이 왜 멀쩡한 처자를 두고 그런 여자를. 시어미가 며느리를 팔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집안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요?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안악들이 말을 멈추었지요.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그 시선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방 댁 새 식구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어색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굴하지 않았지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박종수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저녁에 마루에 앉아 있을 때도 말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아궁이 옆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없던 것이었지요. 아무 말도 없이 해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엔 장에서 돌아온 박종수가 소매 안에서 무명 한 필을 꺼내 놓았습니다. 옷 한 벌 해 입으시오. 있던 게 낡아 보이니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해가 됩니까? 순이가 아무 말도 못하자
박종수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순이는 무명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고운 결이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접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이가 된장찌개를 끓이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짜게 만들었습니다. 박종수는 그것을 묵묵히 한 그릇 다 먹었지요. 순이가 미안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짜지요. 조금.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 하겠습니다. 아, 됩니다. 나는 원래 짠 것도 좋아하오.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박종수가 그것을 보고 살짝 눈을 들었지요. 웃으니 좋구려.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순이는 그 말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으니 좋다고 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이 샜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어 밤이면 방 안도 시렸지요. 박종수는 밤마다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떼주었고 순이는 그 온기 속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겨울 순이에게 뜻밖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의 아내 서씨였습니다. 나이는 순이보다 5살 위였고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크며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첫 만남은 우물가였습니다. 물을 깃고 있는 순이에게 서씨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박서방 댁이시죠? 그렇습니다. 나는 서 훈장 댁이요. 저 아래 기와집. 순이가 가볍게 인사를 하자 서씨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사람들이 원래 남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얘기거리를 찾아가요. 순이는 놀라서 서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까? 서씨가 씩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 이 마을 왔을 때 별소리 다 들었거든요. 서 훈장이 어디서 여자를 데려왔냐, 사주팔자가 세다, 팔자가 어떻다 뭐, 다 틀렸지요. 그 말에 순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그날 이후 서씨는 종종 순이 집에 들렀습니다. 함께 김장을 담그고 함께 나무를 다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서방님은 어떤 분이요? 워낙 말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른다더만. 말이 없으신 건 맞는데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분이 아니면 좋은 분이지요. 뭐.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허허, 여자가 야무지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텃밭에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박종수는 논에 나가 썰애질을 시작했고 순이는 텃밭에 상추와 쑥갓씨를 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이는 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사흘째 계속되자 서씨가 순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 생긴 거 아니요? 순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요. 설마는 무슨. 딱 그 얼굴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뒤 마을 산파 어멈이 순이의 맥을 짚어보고 말했습니다. 3달 됐네요.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오. 그날 저녁 순이는 밥상을 차려놓고 박종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종수가 발을 씻고 마루에 앉자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아이가 생겼습니다. 박종수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정말이오? 그렇습니다. 박종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귀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분이 기쁜 건가? 순이는 그 귀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종수가 논에서 돌아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린 것이었는데 하필 논둑 아래로 굴러 발목을 크게 다쳤지요. 이것도 팔자야, 팔자. 박종수는 누워서도 별 표정이 없었지만 순이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발목이 통통 부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노는 한창 물을 대고 김을 매야 할 때였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배가 불렀잖소. 아직 많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순이가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제가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종수는 결국 순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논에 나갔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지만 허리를 굽혀 김을 맸습니다. 한낮에 햇볕은 등허리를 사정없이 달궜고 논물은 발목까지 차가웠지요. 벌레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논 사이사이에서 울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 눈 속으로 들어왔지만 순이는 손등으로 쓱 닦고 다시 손을 놀렸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때 서씨가 논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서씨가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논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언니,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시끄러워. 나 원래 농사일 잘해. 움직여요, 빨리. 서씨가 옆에서 함께 김을 매기 시작했지요. 점심때가 되자 서씨의 남편 서훈장도 서당 수업을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거참 집사람한테 들어서 왔소. 같이 합시다. 박서방 논이 그리 크지도 않으니. 셋이 함께 하자 일이 훨씬 빨리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논 한 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서씨가 순이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에이, 이웃이 뭐 하러 있는 거오. 밥이나 한 그릇 주면 됩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마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가 끓인 된장국과 호박볶음, 그리고 텃밭에서 뽑아온 상추였지요. 박종수는 목발을 짚고 앉아 서훈장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서훈장, 고맙소. 아, 이 사람아, 고맙긴. 나도 많이 얻어먹은 거 아니오. 마당에 달이 떴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담 너머에서 들려왔지요. 순이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사는 것이구나. 한편 소양리의 한씨 노파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해 가을과 겨울을 한씨는 혼자서 버텼습니다. 쌀 새 가마는 넉넉했습니다. 굶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지어도 혼자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지요. 봄이 오고 뻐꾸기 소리가 들릴 때도, 여름에 장마가 내릴 때도, 가을에 낙엽이 질 때도 한씨는
그 고요한 집 안에 홀로 있었습니다. 이웃 윤 씨가 가끔 들여다보았습니다. 밥은 드셨소? 먹었다. 혼자 너무 계시지 말고 나와서 좀 거니시오. 됐다. 윤 씨는 한 씨가 걱정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낸 뒤로 한 씨가 더 수척해진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눈빛도 더 깊이 꺼진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한테 연락은 해보셨소? 율촌이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노파님, 됐다 했다. 한 씨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 씨는 대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지요. 저분이 안으로만 삭히는구나. 그러나 사실 한 씨는 밤마다 순이를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잘 먹고 있겠지. 따뜻하게 자고 있겠지. 저 집 서방이 사람은 됐겠지. 그리고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처럼 얹혀 있는 것. 내가 한 짓이 맞는 것이었나. 그 물음에 한 씨는 끝내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종수였습니다. 한 씨는 마당을 쓸다가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날 장터에서 보았던 사내였지요. 한 씨의 손에서 빗자루가 멈추었습니다. 박종수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수라 합니다. 순이의 서방이요. 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가 등에 지고 온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니 쌀 한 말과 포 한 덩이, 그리고 약재 몇 가지였습니다. 순이가 아버님 어머님 몫이라 했습니다. 순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알고 있소. 그래도 어머니는 계시니 드리는 것이 맞다 싶었소. 한 씨는 한동안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지요. 경계와 미안함과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이. 순이는 잘 있느냐? 박종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잘 있소. 아이도 생겼소. 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떨렸지요. 아이가, 예, 겨울이 되면 나을 것 같소. 한 씨는 천천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치 무릎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 그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거라. 한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박종수가 돌아간 뒤 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요. 어딘가에서 제비 한 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순이에게 아이가. 한 씨의 눈에서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지요. 하지만 또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살아라. 순아, 제발 잘 살아라. 그해 겨울 순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종수가 지었습니다. 찬이라고. 찬이? 밝고 맑다는 뜻이요. 달처럼. 순이는 갓난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덩이였지요. 아이의 손가락이 어찌나 작은지 순이의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꼭 감은 채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찬아. 불러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어미구나.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팔리고 낯선 곳에 와서 그래도 이렇게 되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인지 기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박종수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다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했소. 정말로 수고했소. 그 말이 어째서인지 순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순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이를 더 꼭 안으면서 서씨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지요. 서씨가 국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먹어요. 몸 추스려야 아이 젖먹이지. 언니 울기는 왜 울어? 나았잖아. 잘 나았잖아. 서씨가 순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가 그 소리에 눈을 살짝 떴지요. 까만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달처럼 밝고 맑은 아이. 찬이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기쁨 뒤에는 언제나 그늘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찬이가 100일을 간 넘겼을 무렵 박종수가 장에서 돌아오다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순이. 저녁상을 차리던 순이가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무슨 소문이요? 박종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소문이요. 순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요? 전 시어미가 며느리를 판 게 이유가 있다. 며느리가 남편을 홀대해서 병을 더 키웠다. 그런 소문이요. 어디서 나온 건지. 순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누가 그런 말을. 억울하다. 억울해. 그이가 아팠을 때 내가 얼마나 간호를 했는데. 약도 다리고 밤새 곁에 있었는데. 그러나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으니까요. 소문의 출처를 알겠소.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어느 집인지 짐작은 가지만. 누구요? 순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 이장댁 마님.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박종수가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하겠소. 아닙니다. 왜요? 서방님이 나서시면 제가 더 약해 보입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박종수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눈빛이다. 장터에서 보았던 그 눈빛. 무릎은 꿇어도 꺾이지 않는 눈빛. 다음 날 순이는 이장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댁 마님 최 씨는 50대 중반의 여자로 마을에서 가장 집안이 넉넉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언제나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말끝마다 자기 집안 내력을 들먹이는 사람이었지요. 순이가 대문 앞에 서서 이름을 댔습니다. 최 씨가 나왔습니다.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뭐하러 왔소?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뭘?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들었습니다. 혹시 마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문이 돌면 이유가 있는 거지. 어떤 이유입니까? 쌀 몇 가마에 팔린 여자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저는 팔린 것이 아닙니다. 순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 그럼 뭐요?
시어머니가 저를 살린 것입니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집에서 굶어 죽기 전에 저를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팔았다고 부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 한 번 잘하는군. 허나 전 남편 홀대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요? 마님, 그분이 아프실 때 저는 3년을 간호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홀대라 하신다면 마님께서 직접 그 3년을 겪어보신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시오. 네, 가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순이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 씨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입가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밝혀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갓난 찬이를 등에 업은 서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했습니다. 잘했소.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서씨가 찬이를 내밀었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받아 앉아 찬이가 눈을 크게 뜨고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했습니다. 엄마 왔어, 찬아.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찬이가 3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율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흘러들어왔습니다. 소양리 한씨 노파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이었지요. 소문을 전한 것은 장애에 다녀온 서씨였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 집에 들러 된장찌개를 함께 끓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아, 혹시 들었소? 소양리 얘기. 순이가 불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거기 한씨 노파 있잖소. 당신 시어머니. 순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장에서 소양리 윤씨 안악을 만났는데 한씨 노파가 겨울부터 알아 누워 계신다 하더이다. 봄이 돼도 일어나질 못한다고. 혼자 계시잖소. 누가 돌봐드릴 사람도 없고.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솥에 걸쳐놓은 채 그냥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가 아프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야 한다. 아니, 가면 안 되는가?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 보기 싫어 하실까? 생각이 뒤엉키는데 찬이가 마당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통통한 두 발로 뒤뚱뒤뚱 걸어오더니 순이의 치마를 붙잡고 올려다보았지요. 엄마, 배고파. 순이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박종수를 쏙 빼닮은 눈동자. 이 아이가 할머니를 알기는 할까. 그날 밤 순이는 박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소양리에 다녀오겠습니다. 박종수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시오.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왜 반대하오? 어머니가 저를 파셨습니다. 그건 알고 있소. 박종수가 조용히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으시오? 순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시오. 찬이는 내가 보겠소. 순이는 박종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많은 말 없이 그러나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일찍 자시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할 테니. 박종수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귀끝이 또 조금 빨개졌지요. 이 사람. 순이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른 봄 새벽이라 아직 서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반짝였고 고갯길 양쪽으로 진달래가 막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순이는 등에 광주리 하나를 짊어지고 걸었습니다. 쌀 한 되와 미역 그리고 약재 몇 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고개를 넘자 소양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온 지 벌써 새해가 흘렀습니다. 새해 전 가을, 저 장터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 엊그제처럼 떠올랐지요. 순이는 잠시 발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장터 어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끄트머리 한씨의 초가집 지붕이 보였지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프신 거 맞구나. 순이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한씨의 집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쓸지 않은 낙엽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 하나가 깨져 있었고 담 옆에 빈 화분에는 마른 줄기만 남아 있었지요. 어머님? 방문을 향해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한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말라있을 수가. 볼이 두 뼘은 더 쑥 들어간 것 같았고 허리가 더 굽어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얼굴 전체에서 기운이 빠져 있었지요. 한씨가 순이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왔느냐? 왔습니다. 왜 왔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렸지요. 들어와라. 마당이 차다. 순이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재만 남고 불기운도 없었지요. 순이는 마당에서 장작을 가져다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일어나자 뻑뻑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순이는 몸을 낮추고 후후 불었지요. 불이 제대로 붙자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묵묵히 씻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약재를 한쪽에 올리고 죽이 끓기 시작하자 은근히 저었지요. 방에 누운 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순이가 쟁반에 죽 한 그릇과 미역국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십시오. 한씨가 몸을 일으키려다 힘겨워했습니다. 순이가 얼른 등을 받쳐드렸지요. 한씨의 등이 어찌나 가벼운지 순이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 됐다. 내가 먹는다. 한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더니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죽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한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낳았느냐?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름은 찬이라 합니다. 찬이. 한씨가 그 이름을 입속으로 굴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손으로 만져보듯이. 잘 크고 있느냐? 네. 이제 걸음을 잘 걷습니다. 뛰어다니기도 하지요. 뭐든 손으로 집어들고 먹으려 해서 보는 눈이 없어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씨의 입꼬리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방은 사람이 됩니까? 됩니다. 좋은 분입니다. 다행이구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씨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아, 네, 어머님. 나한테 물어볼 것 없느냐? 순이가 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팔았는지 물어보지 않느냐?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물음은 3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건드리면 다시 떠오를 것 같아 일부러 누르고 있었지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들겠습니다. 한 씨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였다. 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했습니다. 내 난군이 눕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았다. 이 아이가 살기 어렵겠구나 하고. 순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원이 내게만 따로 말했지. 이 병은 낫기 어렵다고. 잘해봐야 두어 해라고. 한 씨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내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걱정이었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면 이 집에 아무것도 없다. 논도 조금밖에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늙었고 그 집에 며느리를 잡아두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 씨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청상이 되어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늙은 시어미 하나 모시다가 썩어가는 것이지. 그게 내 눈에 훤히 보였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생각했다. 아들이 가고 나면 너를 내보내야겠다고. 어떻게든 내보내야겠다고. 어머님, 그런데 말이다. 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다. 그냥 나가라 하면 내가 가겠느냐. 안 가지. 시어미 혼자 두고 못 간다고 버티지. 그건 내가 너를 3년 보면서 알았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절대 그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며느리를 내쫓는 못된 시어미가 되어야 했지. 그래야 내가 죄책감 없이 새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마른 풀이 흔들렸지요. 장터에 나간 것도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친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나쁜 시어미로 소문이 나야 내가 그 사내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니까.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내는 알고 있었소. 한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이 서기 사흘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내를 찾아갔다.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종수라는 사내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지. 호라비의 농사꾼이지만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하고 아내를 잘 먹이고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수소문해서 알아두었다. 어머님이 미리 찾아가셨다고요. 그렇다. 그 사내한테 말했지. 장날에 내가 며느리를 들고 나갈 테니 사겠다고 나서달라고.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한 씨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사내가 뭐라 했는지 아느냐? 대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지. 한 가마가 아니라 3가마를 드리겠다고. 나머지 2가마는 그 여인이 살아온 값이라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어머니가 나를 판 게 아니었구나. 나를 살리신 것이었다. 처음부터 그러신 거였다. 한 씨가 천장을 보던 눈을 내렸습니다.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미워하느냐?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미워합니까? 모르는 척하고 살면 됐을 것을 괜히 말해서 짐을 지워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순이가 한 씨의 손을 2손으로 덮어 쥐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으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한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그날 순이는 소양리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저녁을 짓고 한 씨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씨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했지요. 찬이 이야기를 꺼내면 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 녹듯이 풀렸지요. 밤이 깊어지자 한 씨가 말했습니다. 자거라. 윗방에 이부자리 있다.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됐다. 어머님. 시끄럽다. 순이가 웃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한 씨 방문 바깥 마루에 자리를 폈습니다. 방 안에서 한 씨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엔 가쁘더니 이윽고 고르게 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신다. 순이는 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이 마을 장터에서 무릎을 꿇던 날. 그날 자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팔리는 며느리라니.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싶었지요. 그러나 그 비참함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서툴고 가장 아프고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된 사랑이. 쌀 1가마. 아니, 3가마. 그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디를? 율촌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죠. 어머님 혼자 여기 계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안 됩니다. 순아. 안 됩니다, 어머님. 한 씨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싫어하지 않겠느냐. 며느리를 팔아넘긴 여자를 데려다 모시자고? 서방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순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소양리 간다 하니까 서방님이 이러셨어요. 오래 계시다 오시거나 아니면 모시고 오시거나 하라고. 그 분말이 늘 짧아서 그렇지 담은 깊습니다. 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저 나무, 언제 봐도 저 자리에 있는 나무.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찬이를 볼 수 있느냐? 한 씨가 작게 물었습니다.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씨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짐을 싸마. 그날 오후 순이와 한 씨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한 씨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다 들어갔지요. 순이가 짐을 들었습니다. 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오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한 씨의 발이 느렸거든요. 순이는 한 씨 속도에 맞추어 걸었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지요.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율촌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 씨가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지팡이에 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지요. 저기서 사느냐? 저기 대추나무 있는 집입니다. 한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찾아보았습니다. 보이는구나. 잠시 후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저 아래에서 조그만 사람 하나가 언덕길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통통한 두 발로 뒤뚱뒤뚱 걸어오는 아이. 찬이었습니다. 박종수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찬이가 어찌 된 일인지 고갯길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았다 했지요. 아마 엄마 마중을 나온 것이었을 겁니다. 찬이가 순이를 보더니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순이가 웃으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찬이가 달려와 순이의 목을 꼭 안았지요. 순이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찬이 마중 나왔어. 응. 보고 싶었어. 그때 찬이가 순이 등 너머로 한 씨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굽은 허리, 지팡이를 짚은 노파. 찬이가 순이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순이가 찬이를 한 씨 앞에 안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야. 찬이 할머니. 찬이가 한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씨도 찬이를 바라보았지요. 까만 눈동자, 동그란 얼굴, 볼이 통통하고 입술이 작은 아이. 한 씨의 손에서 지팡이가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닮았구나. 그 눈빛이. 찬이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한 씨의 손을 잡으려는 것이었지요. 한 씨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찬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한 씨의 거칠고 마른 손 위에 얹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자. 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지요. 박종수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머님. 한 씨가 고개를 들어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순이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댁 최 씨의 일이었습니다. 한 씨가 율촌 마을에 들어오자 소문은 불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쌀 3가마의 며느리 판 그 시어미가 들어왔다던데. 아니, 박서방 집에요. 그 여자 시어미를? 도대체 그 집이 어떻게 된 거야? 최 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서 돌아오는 순이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박서방 댁. 며느리 팔아버린 시어미를 들였다는 게 사실이오? 사실입니다. 그걸 어찌 그냥 받아들이오.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어미를, 마님. 순이가 최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팔아도 됩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미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최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 집에서 썩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집에 젊은 며느리를 잡아두는 것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을 어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쌀 한 가마를 부르셨지만 어머님이 원하신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최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단은 마님이 하십시오. 다만 저는 그 어머님을 모실 것입니다. 순이가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그러게 내가 그 노파를 오해했나 보네. 저 며느리도 참 대단하다. 그날 저녁 순이는 박종수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종수가 묵묵히 들었습니다. 잘 하셨소. 두렵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셨잖소. 순이가 웃었습니다. 서방님. 왜요? 처음 장터에서 저를 보셨을 때 정말로 눈빛이 꺾이지 않아서 데려가신 겁니까? 박종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맞소. 그것도라면? 박종수가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먼저 들었소. 며느리가 3년 동안 죽어가는 남편 간호하면서 단 한 번도 내색 없이 버텼다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소. 순이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보니 무릎은 꿇어도 눈빛은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소. 박종수가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소. 순이는 한동안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과묵하고 귀끝이 쉬이 빨개지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그 사람을. 고맙습니다. 뭘. 다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서방님도. 방 안에서 찬이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지요. 건넌방에서는 한씨 노파가 주무시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당에 달이 떴습니다. 대추나무 가지 위로 달이 걸렸지요. 찬이 달처럼 밝고 맑은 아이의 이름처럼. 이것이다. 이 집이, 이 밤이 바로 이것이다. 순이는 그 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그것이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지요. 대추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고 찬이는 해마다 조금씩 더 자랐습니다. 마당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아궁이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한씨 노파가 율촌 마을에 들어온 첫 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거든요. 장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물가에서는 말을 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씨는 그 시선들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받았지요. 나를 욕하시오? 욕할 만하오. 허나 욕이 밥 먹여줍니까? 워낙 거침없는 말투라 사람들이 오히려 기가 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 씨가 한 씨를 처음 만난 날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 어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시죠. 무서운데 왜 자꾸 말을 걸고 싶어지는 거지?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서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씨는 겉은 단단하고 거칠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찬이에게만큼은 처음부터 한없이 부드러웠지요. 아이가 무릎 위로 기어오르면 내치지 않았고,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고개를 돌리면서도 결국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할머니, 또 해줘. 이 녀석, 어제도 들었잖냐. 또 듣고 싶어. 귀 닳겠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하는 한씨였습니다. 찬이가 5살이 되던 해봄,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찬이 글 공부를 시켜보면 어떻겠소. 순이가 밥상을 차리다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서 훈장 말로는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하오. 글자에 관심이 많다고. 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당은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박종수의 농사로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지만 여분이 넉넉하지는 않았지요. 서 씨의 남편 서 훈장이 학비를 깎아주겠다 했지만 그래도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어미가 왜 그러느냐? 한 씨가 건넌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듣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돈 걱정이면 내 것을 쓰면 된다. 어머님 것이라고는 내가 광에 묻어둔 것이 있다. 찬이 글 공부시키는 데 써라. 어머님, 그건 순아. 한 씨가 순이 앞에 앉았습니다. 굽은 허리로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하게. 내 손자다. 내 손자 공부시키는데 할미가 보태는 게 뭐가 이상하냐.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힘들게 모으신 거지 않습니까? 힘들게 모은 게 뭐에 쓰라고 있는 거냐. 금고 속에 썩히라고 있는 것이냐. 한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써라. 그게 내가 가장 잘 쓰는 것이다. 순이는 한동안 한 씨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러셨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조용히 해내시는 분. 그해 봄, 찬이는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찬이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 물이 땅에 스미듯 흡수했습니다. 서 훈장이 박종수에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 아이 범상치 않소. 내가 20년 훈장 노릇했지만 이런 아이는 드물어요. 과찬이시오. 과찬이 아니오. 이 아이 크게 될 것이오. 박종수는 그 말을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당 한켠에서 오래 서 있다가 대추나무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그냥 밭으로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기쁜 것이라고. 찬이가 8살이 되던 여름, 순이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순이가 지었습니다. 별이라고. 별이라오?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네.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것이 별이잖아요. 이 아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해서요. 박종수가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주름진 이마, 눈은 꼭 감혀 있었습니다. 별이. 불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 씨가 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안는 팔이 조심스러웠지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며 웃었습니다. 순이는 한 씨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쁘구나. 참 예쁘다. 한 씨의 목소리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찬이가 옆에서 까치발을 하며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볼래. 잠깐만, 이 녀석아. 나도. 아이고, 기다려.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그 소란스러운 풍경 안에서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했던 이유구나.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찬이가 12살이 되던 가을, 한씨 노파가 몸져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산파 어멈이 다녀가고 마을에서 이름난 의원이 다녀갔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잘 드시고 편히 쉬시는 것이 최선이요. 순이는 한씨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약을 다리고 이불을 걷어내고 다시 덮어드리고 한씨가 기침을 하면 등을 두드렸고 잠을 못 이루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한씨가 눈을 뜨더니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안 자느냐? 곁에 있고 싶습니다. 쓸데없이 힘 빼지 말거라.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은 서방님이 봐주십니다. 한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그렇죠. 내가 수소문하길 잘했다. 두 사람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한씨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아, 네 어머님. 나는 내 덕에 말년이 따뜻했다. 순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덕에 제가 살았습니다. 둘이서 덕을 주고받은 셈이구나. 그렇습니다. 한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의 힘이 조금 느슨해졌지요. 숨소리가 고르게 잠들었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달이 창가로 들어와 한씨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러나 이제는 편안해진 눈매. 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서툴게 사랑하신 어머니. 한씨 노파는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순이의 손을 잡은 채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놀랍게도 많이 왔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어느새 한씨의 손을 빌렸고 한씨에게 살림 비결을 물었고 한씨의 말을 들으러 왔던 것이지요. 마을 이장댁 최씨도 왔습니다. 순이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오래 사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최씨가 할 수 있는 사과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씨가 순이 곁에 내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있어 주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찬이는 할머니 방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박종수가 뒤에서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별이는 너무 어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모두가 슬프다는 것은 알았는지 조용히 순이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지요. 한씨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자리에 묻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였지요. 박종수가 손수 봉분을 다듬었습니다. 순이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쉬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살랑거렸지요. 순이는 그것을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갔습니다. 찬이는 자랐고 별이도 자랐습니다. 박종수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었고 순이의 손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찬이는 15이 되던 해에 서훈장을 떠나 더 큰 고을의 스승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종수와 순이는 아이를 보내는 날 아침
말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찬이가 짐을 꾸리고 마당에 나오자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거라. 찬이가 픽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라. 찬이가 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순이가 찬이의 볼을 한 번 가만히 만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단단해진 볼이었지요. 몸 건강히 있거라. 그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찬이가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을 순이는 대문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걸음이 당당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한 번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었지요. 순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찬이. 달처럼 밝게 뿌리처럼 단단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마침내 후킹에서 보여드린 그날이 왔습니다. 찬이가 22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 율촌 마을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찬이가 이번 과거에 응시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모른 척했지요. 박종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못 주무셨지요? 잘 잤소. 귀 끝이 빨갛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마당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데 서씨가 뛰어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치마를 붙잡고 뛰어왔지요. 순아, 순아, 언니 왜요? 찬이가 장원이래.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 어머니, 들으셨습니까, 어머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박종수가 순이 곁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섰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윽고 찬이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귀까지 나와 맞이했습니다. 찬이는 말에서 내려 고향 흙을 밟는 순간 곧장 부모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두 손으로 박종수의 손을 잡고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버텨주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이가 찬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다. 어머니, 우리 찬이가 잘한 것이야. 찬이가 순이를 안았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품이 이제는 순이를 감쌀 만큼 넓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이가 오빠의 옷을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순이는 한시 노파의 묘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뒷산이었습니다. 단풍이 들어 산 전체가 붉고 노랬지요. 봉분 앞에 앉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찬이가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흔들렸지요. 어머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자란 것입니다. 쌀 새 가마에 담겨있던 씨앗이요. 순이가 봉분 앞풀을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나쁜 사람이 되어주셔서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이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게.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뒤에 님 없이 불렀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찬이는 벼슬길에 올라 고을 원님이 되었습니다. 어질고 공평하기로 소문이 났지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원님이 왜 저리 따뜻하냐?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더라.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쌀 한 가마 이야기를 들어봤소. 별이는 서 훈장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서 씨가 사돈이 된 것이지요. 서 씨는 그 소식에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내가 순이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언니가 무슨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니까. 믿어봐. 두 사람은 그날도 개울가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지만 웃음소리만은 젊었습니다. 박종수는 늙어서도 밭을 놓지 않았습니다. 찬이가 모셔가려 해도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흙이 좋다. 아버지, 이제 쉬셔도 됩니다. 흙 만지는 게 쉬는 것이다. 순이가 그 옆에서 텃밭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놔두거라, 찬아. 저 분은 적의 낙이시다. 박종수가 힐끗 순이를 보았습니다. 알면 됐소. 귀끝이 빨개졌습니다. 찬이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순이가 60을 넘겼을 무렵 율촌 마을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찬이의 아내였지요. 새 며느리는 처음에 많이 낯을 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지 않을까, 집안 어른들이 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잔뜩 안고 왔지요. 그러나 순이는 첫날 저녁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 없어. 그냥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힘든 것 있으면 말해. 내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울 것 없어. 이 집에서는 그냥 살면 돼. 순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한때 원했던 그 말을 지금 내가 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어느 날 밤 찬이의 아이들이 순이 무릎에 모여들었습니다. 손자 하나, 손녀 하나였지요.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줘. 무슨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옛날 이야기. 순이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추나무 가지 위로 달이 걸려 있었지요. 그 달을 보는데 문득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을 장터. 무릎을 꿇던 순간. 시어머니의 거친 손. 한 사내의 담담한 눈빛. 고갯길을 함께 걷던 황혼. 대추나무 아래 처음 들어서던 발걸음. 옛날의 말이야.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단다.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장터에 내다 팔았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요? 처음엔 할머니도 몰랐단다. 왜 그러셨는지. 나중엔요? 나중에 알았지.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사랑인데 왜 팔아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예쁘게만 생긴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랑은 거칠고, 어떤 사랑은 서툴고, 어떤 사랑은 아프게 생겼어.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란다. 손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게 살았단다. 진짜요? 진짜야.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아이 낳고, 좋은 이웃 두고. 세상이 늘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버텼단다. 뿌리가 겨울을 버티면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순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순이란다. 아이들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빙긋 웃었지요.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며느리야? 할머니가요? 내가 그 며느리야. 할머니, 진짜로요? 진짜로. 우와.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순이를 빙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그 까불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방 안에서 박종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이제 자거라. 밤이 늦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었다. 자라. 할아버지도 들었어요? 들었지요? 자라고. 순이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달이 대추나무 위에서 더 밝게 빛났습니다. 오래오래 후 율촌마을 뒷산에는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씨 노파 옆에 순이가 묻혔습니다. 박종수는 그 옆에 나란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쌀 한 가마, 언덕. 이상하다고들 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냐고. 그러면 마을 어른들이 말했지요. 거기 묻히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지. 앉아봐. 그리고 이야기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장이 가장 붐비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쌀값을 두고 흥정을 벌이던 그때 한 노파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장터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쌀 한 가마 안에 세상에서 가장 서툰 사랑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말입니다. 쌀 한 가마의 며느리를 팔아버린 시어머니 이야기.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그것이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살려낸 것이었다는 것을. 가장 못난 방식으로 표현된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랑이 있지 않을까요? 거칠고 서툴고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는, 그러나 그 안에 진심이 담긴 사랑이.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알아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야담 휴식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